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22살 서연서 씨는 올해 초 독립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급을 더 많이 주는 식당으로 아르바이트를 옮겼습니다. 마감 타임에 근무를 해서 남은 것들을 이제 싸와서 집에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두 끼씩 이렇게 챙겨 먹으면서 식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전체의 35.5%, 세 가구 중 한 가구로 늘었는데 1인 가구 70%가 연소득이 3천만 원에 미달해 빈곤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이후 고물가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소비 성향은 5.8% 줄어 전체 가구 감소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청년층은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소비를 제약하는 큰 요인. 1인 가구 소비 가운데 주거비 비중이 20.2%나 돼 전체 가구의 주거비 비중보다 훨씬 컸습니다. 임시, 일용직이 많은 고령층은 고용이 불안해 씀씀이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전체 소비 지출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2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소비 감소가 경제 전체의 소비 회복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수 기반을 튼튼히 하려면 이들 가구의 주거, 소득, 고용 안정이 기묘한데요. 정책 대응 측면에서는 연령대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인 가구가 최근 급속히 늘어난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보장 수준이 낮아 다른 나라 1인 가구와 비교해보면 소득 격차가 확연히 벌어집니다. 계속 늘고 있는 1인 가구의 소비 여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들도 허리끈을 바짝 졸라매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2050 1인 가구 2,000명을 조사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 살펴봤더니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보통 1.8끼, 그러니까 2끼도 안 먹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엔 혼자 살더라도 그래도 2끼는 기본으로 챙겨 먹었는데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다 보니 나홀로족들이 식비를 크게 줄인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껴도 지갑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한 달 평균 315만 원을 벌고 있다는데 이 중 생활비 지출 비중이 40%가 넘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월세랑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2년 전보다 이 비중이 2%포인트 넘게 오른 겁니다. 여기에다 금리가 오르면서 빚 갚는 데 쓰는 돈도 늘었고요. 결국 이 손에 남는 돈은 4%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업에 뛰어드는 1인 가구도 크게 늘었다는데요. 2년 만에 12%포인트 넘게 늘어서 올해 절반 넘는 1인 가구가 부수입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부업 종류로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앱테크가 42%로 많았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고 보상을 얻는 방식인데요. 소액이지만 그래도 10원, 20원씩 살뜰히 모으고 아끼는 겁니다.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1인 가구들의 제일 큰 걱정거리는 역시 외로움과 건강을 제치고 경제적 안정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가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진 않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일주일에 뭐 2번, 3번 사 먹었던 거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식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먹고 사는데 바쁘고 이제 맨날 계산기 두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울 새가 없어요. 외로움도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같아요. 이렇게 잔뜩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2년 전보다 만족률은 올라서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1인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까지 추산한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죠. 네. 앞으로 약 10년 뒤에는 가족이 3명 이상이면은 가족이 많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요? 네. 지금으로부터 딱 13년 뒤인 2037년이 되면 1인 가구는 40%를 넘어갈 걸로 추산됐습니다. 그 시점에는 4집 중에 3집 가까이 혼자 살거나 많아야 둘이 사는 사회가 됩니다. 지금도 10집 중에 6집 이상 혼자 또는 둘이 사는데 거기서 더욱 다수를 차지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52년까지 30여 년에 걸친 우리나라 가구상의 변화를 추계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1인 가구는 이미 739만 가구, 전체의 34.1% 수준이지만요. 2050년이 돼도 40%는 넘지 않겠지.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로 미루어서 이번에 미래를 다시 예측해 보니까 40%를 돌파하는 모습이 2년 전의 예측보다 13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4인 가구는 지금도 7집 중에 한 집꼴밖에 안 되는데요. 2052년이 되면 6.7%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야말로 기존의 핵가족을 넘어서 초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집이 전체 27%는 좀 넘는데요. 2052년이 되면 5집 중에 한 집이 채 되지 않는 17.4%에 그칠 걸로 전망됐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1인 가구가 이 젊은 층에서 좀 많아질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노년층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이 중심입니다. 이미 1인 가구 4집 중에 한 집 이상이 65세 이상인데요. 이번 전망에 포함된 가장 먼 미래인 2052년이 되면 무려 51.6%, 절반을 넘어갑니다. 1인 가구 2집 중에 한 집 넘게 노인이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그 시점에는 전체 1인 가구 중에 23.8%나 차지할 걸로 추산됐습니다. 독거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 자체는 일정 경제 규모 이상의 선진국들에서 공통된 모습이지만요.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유독 가파른 편입니다. 네, 이렇게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은 그에 따른 우리 사회 숙제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거부터 문제입니다. 인구가 이미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는데도 가구 수는 2041년까지 271만 가구나 더 늘어날 걸로 추산됩니다. 그러다가 18년 뒤인 2042년부터 총 가구 수 감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민자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큼 인구 자체가 크게 줄어서 가구 수도 정점을 찍고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 지난 2년 사이에도 우리나라 가구들이 쪼개지는 속도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요. 앞으로는 쭉 지금 추계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앞으로 18년 동안의 주거 수요는 어떻게 할 거며 2042년 후에 빈집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건가. 너무 까다로운 숙제입니다. 당장 전세 사기를 비롯한 최근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아파트만 보겠다, 아파트만 사겠다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최근에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요.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외면받으면서 생기는 당장의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고 미래를 고려하면서 수급을 조절해 볼 만한 1인 가구 맞춤형의 좀 더 다양한 거주 형태들은 고민해 볼 여지도 들어서기 어려운 상태란 겁니다. 남들보다 가파르게 초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단지 지금의 주택시장 왜곡 문제에 그치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초고령층 1인 가구가 이렇게 늘면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 갈 건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의 인구 구조 변화나 지역 쏠림 현상을 생각했을 때 역시 만만치 않은 숙제입니다. 인공지능 돌봄 로봇이나 차가 스스로를 운전하는 자율주행 같은 기술이 한국부터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 안에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권 기자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 저출생, 고령화 사회들의 특징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10집 중에 한 집은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집계됐다고요? 네, 65세 이상에서 5명 중에 1명 이상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년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서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이 전체 9.7%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10집이 있으면 그중에 한 집은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인 겁니다. 1인 가구의 비중 여전히 계속 커지고 있어서 지난해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인구 상태에 대한 최신 집계,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1인 가구는 782만 9천 가구, 전체 35.5%에 달합니다. 여기에 2인 가구까지 합치면 64.2%입니다. 3집 중에 2집은 이제 1인 아니면 2인 가구인 겁니다.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은 건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을 처음으로 떠나서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 20대이긴 합니다. 18.6%가 20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60대와 30대 1인 가구가 많은데요.
남성은 30대에서 가장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요. 여성은 60대에 가장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성은 60대 이후에 1인 가구 비중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여성 독거노인이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네, 준비된 노년으로 혼자 살게 된 노인들도 물론 있지만요.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가운데 10명 중 7명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존 집계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떠받치다가 노년으로 접어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외로운 노년을 긴 세월 동안 보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중에서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한창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이들이 더 많은 노령층들을 떠받치게 되는 그런 구조도 뚜렷해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 줄로 쭉 세운다고 할 때 딱 한가운데 서게 되는 사람의 나이 45.7세입니다. 만 45.7세 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여전히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든다는 겁니다. 국제 기준으로 한 사회의 핵심 노동력으로 보는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인데요. 이 인구대에서 1년 전보다 14만 명이나 줄어들었고요. 14세까지 유소년 인구는 24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정말 빠른 감소세인데 반면에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에 46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내년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가 짊어지게 되는 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보통 부양비라는 지표로 많이 가늠합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과 노년층을 보는 건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노년층은 26.3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60년 전에 비해서 5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는 12년 뒤에 노년 부양비가 여기서 2배 또 늘어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젊은 층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3년 만에 전환세를 보였다고요? 네, 3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총 인구가 5,177만 5천 명으로 집계돼서요. 1년 전보다 8만 2천 명이 늘어난 걸로 나왔습니다.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게 한국 땅에서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상황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에 3개월 넘게 살고 있거나 3개월 넘게 살겠다는 목적으로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까지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193만 5천 명입니다. 1년 전보다 18만 3천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1년 만에 10% 넘게 늘었으니까 증가세가 꽤 큽니다. 일단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경 간의 이동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해부터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에 취업하러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더 많이 발급해주기 시작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외국인들의 취업이 허용되는 직종도 늘었고요.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외국인이 들어와서 인구 전체적으로 한국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상쇄하고 우리 필수적인 노동력의 큰 부분을 메꾸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질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4명 중 1명 이상은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입니다. 27.5% 정도를 차지하고요. 한국계 중국인이 아닌 중국인과 베트남인을 합쳐서 또 24%를 넘습니다.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의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분포입니다. 공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